지난 40년간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했던 여러 추세들이 지금 바뀌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아닐까.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문제가 전 세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유동성 풍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연준금리 언제 얼마큼 내릴 건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만 내려? 이거는 오히려 시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열의 영역인데 이게 버블의 영역은 아니다. 하지만 여름까지 달려도 또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거품이냐면 2000년 닷컴 버블 때랑 거의 비슷한. 네, 이번 시간에는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시죠.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근에 이제 책 쓰셨더라고요. 예, 책 제목이 머니스톰 40년 만에 찾아온 부의 변곡점 이런 네. 제목이던데 네. 40년 만에 찾아온 부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미 변곡점이 형성이 되고 뭔가 뭔가 뚜렷한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40년간 우리가 익숙하게 좀 경험했던 여러 추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추세들이 지금 바뀌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공론화해서 같이 조금 좀 토론을 해보자. 아, 네네. 뭐 이런 시각으로 좀 책을 하나 써봤고요. 예, 예. 지난 40년간을 반추해 보면요. 정확하게는 1980년에서 82년, 한 40여 년 전이죠. 예, 예. 그때부터 지난 한 40년간 좀 아주 특이한 추세가 있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40년간 하향 추세였다라는 거죠. 네. 가령 미국 국채 금리가 1980년 같은 경우에는 15%, 네, 대출 금리가 20%가 넘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있지 않습니까? 네. 2020년 상반기죠. 경기가 완전히 세계 경기가 얼어붙어 있을 때, 네. 때가 0%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거의 15%의 금리가 0%, 대출 금리 22%가 거의 1%. 그러니까 2000bp가 떨어진 거예요. 와. 이거는 뭐 굉장한 40년간 뚜렷한 추세였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왔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4.5%, 4.2%, 3%에 가 있고 기준금리는 5.5%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금리가 또 물가가 다시 0% 가면 그냥 원래대로 추세로 그렇죠. 네, 한 40년간 이어져온 추세로 이제 가는 건데 네네. 저는 이제 그럴 리는 없다. 아. 지난 40년간 0%까지 금리가 떨어진 거는 이제는 이제 세이 굿바이 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추세가 아닐까. 그렇다고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뭐 옛날처럼 뭐 금리가 10%, 20%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또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네네. 뭐 이지머니, 뭐 돈이 남아 돌아서 너무 그냥 사람들이 뭐 대출에 가세요, 빌려 가세요 이런 시대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지난 40여 년간 그렇게 지속적으로 물가와 금리가 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지난 40년간 이어져 왔던 물가와 금리를 내려가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 세계의 놀라운 이제 생산성 향상, 산업 구조의 변화, ICT 혁명이라든지 또 옛날에보다는 뭐 모든 운송수단,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운송수단의 연비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기름을 적게 쓰는 산업 구조로 계속 바뀌어왔죠. 생산성도 계속 ICT 혁명, 그래서 고집적화, 경량화 이런 쪽으로 갔고 또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1990년 정도부터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자유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WTO에 가입했고 네. 뭐 2000년에 가입했지만 그러면서 중국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싼 제조업 제품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고 이게 선진국 물가를 다 낮췄습니다. 아마존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유통혁명도 일어났고요. 그런 유통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무역, 그다음에 신흥국의 싼 임금 기반의 어쨌든 그 제조업 원가 하락, 전 세계가 자유무역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 세계 물가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자유무역이 아니냐.
혹은 지금 앞으로도 뭐 AI 시대의 생산성은 개선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당신 논리는 그게 맞냐라고 이제 질문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생산성이 팍팍 증가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가령 뭐 임금만 해도 중국의 지금 도시화율이 거의 70%, 거의 이제 성숙 단계에 달했고 중국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중국의 조금 높아진 임금을 피해서 더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유통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역 아마존 효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 아마존. 예, 오히려 배달하면 배달해서 음식을 뭐 앱을 통해서 배달해서 이렇게 사 드시면 더 비싸잖아요. 네네.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기보다는 오히려 높아지는 요인. 역 아마존 효과라고 하고요. 네네. 생산성 개선도 산업 구조가 굉장히 소프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일단 연비를 더 개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무역은 일단 어려워지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대선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관세율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 자유무역이 조금 탈분업화, 자유무역이 조금 깨지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은 가장 싸게 조달해서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국가에 파는 시대가 약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가가 뭐 엄청나게 치솟는다라기보다는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박사님 책에 보니까 유동성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2000년 이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2000년이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중앙은행이 아주 경제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가령 2000년 이후에 풀린 유동성을 보니까 미국의 총통화, 네. 뭐 M2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그쵸. 2000년 초에 4조 6천억 달러였대요. 네네. 그런데 2022년 팬데믹 때 뭐 22조? 5배 이상. 5배. 네. 절대 수치도 증가했지만 GDP 대비 총통화도 2000년에 50%밖에 안 됐어요. 예.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때 70%까지 갔고요. 네. 팬데믹 전에가 70%였습니다. 예, 예. 팬데믹 2020년 3월부터 22년 말까지 푼 게 GDP 대비 미국의 총통화가 93%까지 무려 70%에서 23%포인트가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미국의 총통화 또 유로존의 총통화 또 이런 것들이 살짝 줄기는 했어요. 네. 장기 그래프를 보시면 약간 고개를 숙인 정도? 살짝 끝에만 살짝 꺾이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 이제 또 금리 낮추면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양적 긴축도 이제 그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년이나 이럴 때는 이제 슬그머니 그만둘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경기 안 좋으면 또 다시 양적 완화할 거고 이러면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문제가 전 세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다 보면 저는 유동성은 이렇게 슬그머니 조금 기회만 될 때마다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많은 유동성 풍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근데 그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이 문제라고 하면 그거를 다시 걷어들이면 되잖아요. 네. 쉽게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공공부채가 123%였는데요. 2000년에는 30%입니다. GDP 대비. 네. 이게 한 10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어요. 돈을 풀면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는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이거는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흘러 들어가면 누군가는 차입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부가 차입자가 되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이니까 이런 달러 패권과 미국의 패권, 군사 패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다 늘었는데 미국만 늘었냐? 우리나라도 늘고 전 세계가 다 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정부 예산의 25%가 4분의 1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되고요.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6%인데 거의 한 10 몇 %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되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그걸 또 빚으로 갚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돌려막게 해야 네. 되는 거죠. 국채, 적자 국채를 또 계속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하니까 또 이제 금리가 안 떨어집니다. 채권 공급이 늘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옛날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연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쟤네 금리 언제 내릴까? 어디까지 내릴까? 맞습니다. 저도 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오는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첫 금리 이나 스타트를 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부터 상반기는 어려울 텐데라고 이제 봤던 이유는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이 수요가 너무 위에 있어요. 네. 구조적으로 고용 시장의 타이트성이 임금을 적게 떨어뜨려서 물가의 마일스톤 마지막 달리기에 이제 종점까지 2%의 목표치에 가는 데까지 조금 시간을 길게 잡아먹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생각이고 이제부터는 금리를 내리되 이제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보면서 천천히 내리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3번? 아마 한 4번은 조금 지나치고 연준은 조심스럽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주식 시장에 대한 연관성은 이제 그쵸. 앞으로 이미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준 금리 언제 얼마큼 내릴 건가 이렇게 단기적인 시황에는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번만 내려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좋고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잘 나가는 기업들은 특히나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뭐 신경을 쓰시되 너무 이렇게 그 연준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경제 구조가 앞으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4, 5년, 뭐 길게는 한 10년 정도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를 구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이 아주 안 좋을 때가 거의 0%대, 네. 좋을 때는 뭐 한 2% 남짓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뭐 한 2%, 1.7%, 1.5% 이 정도의 이렇게 좀 하단이 막혀 있을 것 같고 경기가 조금 미국이 좋았다, 뭐 펄펄 끓는다 이러면은 뭐 3% 이렇게 성장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하니? 일단 생산성이 전 세계에서 너무 놀랍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생산성을 개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고 두 번째는 온쇼어링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또 미국 기업들도 밖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가 일단 자급도가 미국은 100%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러우 전쟁 때 가장 재미 본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듯이 소비 경기에 가장 중요한 게 휘발유 값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 정유업체들의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고 또 셰일도 굉장히 원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이런 한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결국에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많이 못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니까 2.5%에서 3.5% 사이 이렇게 보면 연준도 실질 중립금리가요. 아직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지금 벌써 이미 미국이나 일본은 신고가잖아요. 네. 그럼 저는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이 잘 나가고 있는 게 결국에는 매크로보다는 혁신 기업이 모든 걸 다 씹어먹는 그냥 매크로 필요 없어. 돈 버는 기업이 최고야. 돈 버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가령 S&P 500의 IT 기업만 모아놓은 EPS가 2013년 대비 EPS가 더블이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또 멀티플이 PR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이익의 한 30%, 한 40%를 한 10개 기업, 특히 한 7개 기업이 다 내고 있다. 보통 매그니피센트라고 부르죠. M7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가총액 30%를 차지하고 있고 얘네들이 전체적인 이익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술 독점 기업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들이 돈을 엄청 버는데 기업들이 ASML,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뭐죠?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 노보노 디스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또 럭셔리 제품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전 세계 자금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도나도 팬데믹 때 돈을 더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일본 보니까 금리가 너무 싸. 그러니까 일본에서 차입해가지고서는 엔화로 차입해서 일본 주식 사면 되겠네. 워렌 버핏도 그렇고 뭐 전 세계 부자들이 투자자들이 일본의 0. 몇 %의 금리로 차입을 해서 네. 일본 주식을 사. 그리고 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뭐 TSMC도 일본에 반도체 공장 2개 짓고 하나 더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또 미중 무역 분쟁에 약간 어부지리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하는 세계 질서, 또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혁신 기업들이 사실 원맨쇼 하듯이 몇몇 기업들이 독과점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주식시장은 신고치를 다 갱신하는 거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테슬라나 애플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이런 M7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강세가 이어질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녹화 시점에서 방송이 나갈 때부터 주가가 꺾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약간 좀 과매수, 정도? 과열. 네. 네, 하지만 뭐 한 여름까지 달려도 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과열의 영역인데 이게 버블의 영역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지펀드의 대부시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창립자인 네. 그분이 자기가 볼 때는 아직은 거품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PER하고 이제 집중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PER은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혹은 뭐 M7 기업들 폭넓게는 S&P 500 기업들의 PER 이런 것들은 2000년 닷컴 버블의 한 절반 정도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2000년 닷컴 버블까지 만약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한번 가보겠다. 시장이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여유가 많은 거죠. 다만 이제 뭐가 거품이냐면 2000년 닷컴 버블 때랑 거의 비슷한 혹은 70년대 초반에 니프티 피프티 장세랑 네. 비슷한 그 부분은 소수 기업들의 아주 응축된 집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건데요. 지금 M7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30%인데 S&P 500에서 네. 그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과거에 거품이 나왔을 때 보통은 다 30%였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PER이나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는 아직은 절반. 근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그때만큼 지금 약간 거품. 예를 들어서 뭐 M7 중에 한 3개는 탈락하고 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또 3개 들어오고 신선하게. 네. 새로운 피가 공급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하면 오래 가겠네. 올해 하고 내년까지도 가겠는데 뭔가 이렇게 그 기술주 중심의 그러한 AI 스토리가 하지만 여기서 M7으로 응축되거나 지금 뭐 한 탑 10으로 응축돼서 그냥 달려버린다. 4월, 5월까지. 네네. 그러면 꺾이겠네. 이거는 좀 오래 못 가겠네.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정말 예외 없이 소름 끼치듯이 금리를 인하할 때 이 신용 경색은 항상 와요. 신용 경색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변수일 것 같아요. 기업 이익이 좀 생각보다 안 나올 거죠. 주식이 가장 중금리 중물가 시대의 최적의 자산 아닐까. 채권 쪽은 일정 비율은 좀 들고 가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길게 봤을 때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